안녕하세요, 영화학교입니다. 오늘은 미키 17을 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와 어떻게 하면 영화를 더 깊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영화 미키 17은 우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볼 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입니다. 개척지 탐사에서 온갖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익스펜더블의 역할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고 한 명이 사망하면 기억, 인격, 신체 백업을 받아 새로 바이오 프린팅된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죽을 때마다 미키는 다시 프린트됩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미키 7이고 영화에서는 10번 더 죽게 되는 설정입니다. 그렇게 영화 주인공은 미키 17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바꾼 큰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키의 직업입니다. 원작의 미키의 직업은 역사가이지만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 망한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영화에서 바뀌게 된 크고 작은 설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가져본 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에서 멈추지 않고 왜 바뀌었을까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키 7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먼저 시대 배경은 조금 먼 미래입니다. 인류가 개척지 탐사를 할 정도로 우주 탐사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키가 미드가르드라는 3세대 개척지 행성에 살고 있던 중 미드가르드의 첫 번째 개척지 탐사에 익스펜더블로 지원하게 됩니다. 드라카라는 우주 개척선을 타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 행성 니플하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키는 이곳에서 위험한 임무를 맡아 개척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임무 도중 이런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키를 구하지 않고 해수 불가능 상태로 판단해 나머지 대원들은 돔으로 돌아가고 예상치 못하게 미키 7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미키 8이 생성되어 버립니다. 이제 두 명의 미키는 서로의 존재를 숨긴 채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다음 미키가 왜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키가 원래 살고 있던 행성은 거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던 미키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했을까요? 미키의 직업은 역사가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세상에서 미키와 같은 학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미키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압박해오자 미키는 미드가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니플하임으로 향하는 개척선 드라카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극소수뿐이었고 특별한 기술이 없던 미키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익스펜더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물음 중 하나인 테세우스의 배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테세우스는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합니다. 그동안 배의 여러 부분이 망가지고 뜯어져서 배를 고쳐야 했고 몇 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래 배를 구성했던 목재는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이때 테세우스의 배는 출발할 때의 배와 같은 배일까요, 아닐까요? 책에서는 미키의 임무를 이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한 부분씩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된다면 그것도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화에서 테세우스의 이야기가 책처럼 자세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각색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작에 있는 책의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장면을 유지하고 어떤 장면들은 언제, 어떻게, 왜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책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그것을 영화화했을 때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변경, 단순화, 압축, 그리고 일부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원작과 정말 다른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영화와 소설은 전혀 다른 예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을 읽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바꾸고 어디를 발전시키고 무엇을 강조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 영화와 비교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영화에서 기대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작의 가장 인상적인 설정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 사이클러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도 원작 만화에는 없던 바퀴벌레 프로틴 블럭이 나왔었는데요. 이 바이오 사이클러는 이 프로틴 블럭이 양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온갖 폐기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사이클러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배설물에서 시체까지 모든 폐기물을 모아 모든 것을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필요에 따라 재조립해 음식, 단백질 페이스트, 비료 등을 만들어냅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배급 카드로 철저하게 계산되어 나눠집니다. 이러한 설정이 영화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것은 바로 루벤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과거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나면 이상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원작에 있던 프롤로프와 아들린 벨로의 로맨스를 제거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특유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룰지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 미키 17은 어떤 이야기일까? 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세계, 현실을 보여줄 때도 있고 가능한 세상, 알고 싶어하는 세계, 미래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나라한 현실을 담고 있어도 배경이 우주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화 속 현실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익숙한 세계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이번에는 우주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기대와 물음을 가지고 영화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열띤 영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의 말에서 찾기보다 내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겼다면 이번에는 영화에서 어떤 걸 찾아볼까 하고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영화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영화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키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영화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상을 발전시켜 영화를 보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미키 17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